통일부가 공개한 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약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군사 분계선 앞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듯한 몸짓이 담겼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어민을 일으켜 세워 북으로 넘기는 모습도 녹화됐습니다. 음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영상, 하지만 해석과 주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금평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차례로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대기 장소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이들. 하지만 송환이 가까워질수록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탈북 어민은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접근하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옆으로 기어갑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자해를 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제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이 어민을 일으켜 세워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갑니다. 3분 56초짜리 이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관련 사진이 공개될 때까지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영상의 촬영과 공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뒤 적법하다고 보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장 지원을 하던 직원이 동양 수집이라는 업무 범위 안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며 보고 대신 공유 형태로 소수 관계자에게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공식 자료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공개법 등 법리 검토 결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송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북 어민들이 이렇게 직원들 인도하에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주저앉더니 자해를 하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이는데요. 송환에 마치 저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 귀순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영상에선 저항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저 영상만으로 복잡한 북송 문제를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측에선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결국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을 핑계로 도주한 정황도 군 특수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해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판단은 명확하게, 안 됩니다. 네, 판단은 안 됩니다. 통일부가 사진에 이어서 영상까지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통일부가 이 사안에 매우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에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기자단에 영상이 있으니까 공개할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리 예고를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어제 대통령실 최홍범 홍보수석이 갑자기 전 정부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통일부 관계자와도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답했는데 속전속결로 몇 시간 만에 공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제서야 공개하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야당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 공개 요청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매번 보안상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이번에 파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영상을 찍은 직원이 통일부 내부에 있는 소수의 관계자들과는 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영상 자체는
촬영한 직원의 휴대폰이 아닌,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이미 삭제를 했고 이 영상을 통일부 업무 PC에 옮겨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영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설명에는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가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영상 공개로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통일부는 검찰이 요청을 하면 영상을 제공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일각에선 헌법과 법률을 강조한 배경에는 헌법 제3조를 뜻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입니다. 즉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 같은 원칙적인 발언조차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탈북한 어민 2명의 혐의를 국내에서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 병사는 법적 처벌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12년 10월 6일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 분계선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병사 A씨는 상관 2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습니다. 우리 군 경비병들이 도로를 뛰어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확성기로 귀순 의사를 확인. 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신문 등을 진행했고 귀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범행 현장이 북한에 있어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못했지만 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탈북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귀순이 가능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이 인정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국내에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3명 모두 정부 보호 대상에선 제외돼 정착금 등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중범죄 탈북자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듭니다.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버젓이 활보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누가 보호할 건지.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배라는 물증도 있고 단독 범행이 아닌 만큼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탈북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했어야 합니다. 통상 탈북자에 대한 신문 과정은 몇 달이 걸리는데 당시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저희 JTBC는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성관위원이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사적 채용 논란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특히 궁금했던 건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통령은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사적 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말을 돌렸습니다.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로 알려진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지만 답을 피한 겁니다. 대신 참모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사적 채용도 아니고 이해 충돌도 아니라며 해당 인사는 캠프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쳐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적합한 절차로 채용됐는데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습니다. 참모진들이 대신 엄호에 나섰지만 사적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직접 해명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달라진 기조는 떨어지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 이유로 인사 문제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3.4%로 전주보다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지지율 30% 선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구급이라 미안하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발언들이 몰고 온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공정과 상식을 묻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던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직무대행의 말을 나열하며 무척 거칠다고 했습니다. 또 집권여당 대표로 엄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불거진 갈등설을 잠재운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장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도 권 직무대행 해명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압력은 과한 표현이라며 자신은 인사 책임자로서 추천을 받았을 뿐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우 씨를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자신이라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했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 의원도 누구 아들이라고 해도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는 건 불공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장 의원의 비판을 수긍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하지만 이딴 발언 논란으로 당내에선 직무대행 리스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핵관 사이의 갈등설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여권 내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거칠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거칠지는 않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좀 더 거친 것 같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 이렇게 사실상 인사 압력을 행사한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식 기자 간담회에선 국회 보좌진,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들은 검증되고 능력 있고 또 열정이 있으면 뽑는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인 채용 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이라는 점, 또 대선 당시 직원 본인이 1,000만 원의 고액 후원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모 찬스나 특혜 채용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취임한 정부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발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직무대행 장제원 의원과 함께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측근,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힙니다. 최근 거침없이 내뱉은 여러 발언들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과 어민북송 논란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권대행을 향해서 권력에 도취된 것 같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권직무 대행은 가까이서 만나보면 상당히 솔직하고 소탈한 성품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성품도 거칠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윤핵관이자 이제는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거친 민심 숫자로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온 여론조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 이 조사에선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제 위기에 인사 리스크까지 겹친 최악의 국정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 권성동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위기 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집권 여당이 임시체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기 전당대회를 사실상 다시 거론한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을 돌면서 2030과 만나고 있는데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권직무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이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권성동 대행 체제를 흔들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다시 윤핵관 측과 전면전에 나선다면 그리고 권직무 대행 체제에 대한 당내 견제가 본격화된다면 사실상 당은 또 다른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큰 선거 2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내용에 휩싸였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6년 만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공급망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우리에겐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처럼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얻어낼 건 뭔지 이세누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을 찾는 건 2016년 제이컵 루 전 재무장관 이후 6년 만입니다.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말 일찌감치 한국에 가는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unacceptably high, and it's our administration's top economic priority to bring it down. 로이터 통신은 옐런 장관이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같은 우방국과 무역 관계를 다지는 프렌드 쇼어링을 강조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공급망 동맹입니다. LG화학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선두권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입니다. 옐런 장관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자 미 정부 수뇌부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대했던 원유 증산을 사우디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옐런 장관까지 큰 성과 없이 돌아가면 미국 내에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에게 공급망 동맹을 예상보다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로선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한미 통화 수합 같은 실익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안을 논의할 거라며 구체적인 현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물가는 우리에게도 발등에 불이죠. 고물가는 우리의 밥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싸먹을 상추가 한 장당 200원꼴로 오르자 상추 반찬을 딱 한 번만 더 주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의 한 삼겹살집입니다. 그동안 제한 없이 갖다 먹을 수 있던 상추를 한 번만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손님들에게 안내합니다. 상추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20도 이하에서 잘 자라는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추 가격이 너무 오른 가격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 번 이상 리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추 4kg짜리 한 상자가 2만 원대였는데 이달 중순에는 2배 넘게 오른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 꼴입니다. 몸값이 급등한 채소는 상추뿐만이 아닙니다. 오이 한 상자는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오른 5만 3,500원. 깻잎도 한 달 사이 1만 원가량 비싸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채소값 때문에 울상이지만 손님들 역시 외식을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샐러드 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좀 올라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밖에서 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좀 눈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외식보다는 더 가격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서비스 품목까지 만약에 그게 단절이 된다면 다른 옵션을 찾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고물가 부담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 외식을 줄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영업 제한을 하던 지난해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영업자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뛰는데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큽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제재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지금보다 줄거나 안 내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전다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협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직장인들이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고물가 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는 말씀. 근로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에 따라 매기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채 그대로란 겁니다. 그 사이 물가가 30%가량 오르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이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내게 된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에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당정은 소득세 구간을 지금보다 촘촘히 나누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97%가 속해 있는 과세 표준 8,8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을 지금보다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 혜택을 빼고 나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과표 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추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분이 왜 계속 안 변해 왔었는지 조금이라도 세분화돼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더 감면이 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현재 근로자의 37%가 면세자입니다. 이 때문에 면세자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결국 다른 영역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목요일 발표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선박을 점거한 채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 다른 노동자들은 농성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합의를 이루어낼지가 관건인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길은 손팻말을 든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대는 사측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입니다.
팻말엔 일 막아서는 걸 중단하라, 일터를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청 노동자 파업을 중단하라는 시위입니다. 조선소 안으로 향해 봤습니다. 카메라로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높은 원유 탱크 안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붙인 현수막에는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란 문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외침도 담았습니다. 지난 몇 년 조선업 불황 때 줄였던 임금을 다시 정상화해달라는 겁니다. 원유 탱크 바닥, 얼음 못만한 철골 구조물에 들어간 노동자, 구조물을 용접해 벌써 27일째 자신을 가뒀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여기 복지가 아니라 삼성, 현대, 모든 하청 노동자들이 이 지역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점거 농성은 지난달 22일 시작됐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독하나의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고 다른 선박 생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정 손실액은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매출액 달성은 불가능할 뿐더러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성임금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이 모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지난 주말 노사 간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아직 합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작은 차이 같은데 실은 이게 서로 낙판을 가면 좁혀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런 가운데 법원은 퇴거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이번 주말까지 지켜본 뒤 점거 노동자 체포 시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청 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에 끼치는 여파가 큰 만큼 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청 노조가 예고한 합의 타결 시한은 오늘 20일 금요일, 파국을 피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정도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고인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적는 손길도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새벽 피해 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된 자리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고 추모의 메시지는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피해자분 생각하면 밤에 혼자 그렇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밟혀서 오게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린 나이고 하고 싶은 거 많을 나이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서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캠퍼스라는 공간 안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익명단체가 근조화한 100여 개를 추모 공간에 보냈는데 학교 측이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이 조명되며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추모 공간도 유족 뜻에 따라 오늘 저녁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와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학교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피의자인 남학생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퇴학 등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어젯밤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일 때 한 말 없어요?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식의 말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올리는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이 부분은 송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이번에도 주로 기사 댓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행위 안에서 과실을 찾겠다라는 방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유가족에게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진배 없다.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주소를 알려달라며 신상을 알아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익명에 숨어서 일반인들이 파헤쳐 나가다 보면은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나대 측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출신 학교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 만큼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이 문서는 JMS 정명석 총재 측이 경찰에 보낸 심리 보고서입니다. 저희 뉴스룸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에 대한 겁니다. 피해자가 정신 이상자, 성중독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진단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JMS 월명동 성전에서 녹음된 파일엔 정 씨의 또 다른 성폭력 정황이 담겼습니다. 올해 3월 피해자 A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정명석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JMS 측은 A씨가 원래 문란한 사람이라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냐 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재님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적인 호기심으로 자유행위나 또 금친상간 그리고 동성애에서 그런데 A씨만 5차례 조사한 경찰은 최근 A씨를 또다시 불렀습니다. 프로파일러, 즉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신 상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JMS 측이 경찰에 제출한 2건의 심리 분석 리포트가 근거가 됐습니다. 리포트는 A씨의 일기장과 메모, 편지를 분석한 결과 성중독, 환각과 망상 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씨를 만나지도 않고 작성한 겁니다. 대상자를 보지 않고 자신의 전체 이야기, 맥락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경험들조차도 이것을 어떤 정신병리적인 용어를 붙여서 이게 문제다라고 너무나 과도하고 지나친 해석이죠.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비약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리포트 작성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공대 교수로 돼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박사이지만 의학적 정신건강 진단 자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지금 잠깐 다른데 가봐야 돼서 이메일을 한번 주시면 다시. 해당 교수는 취재진의 전화를 끊은 뒤 아직 이메일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고서를 만든 심리상담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안 하고. 정말요? 이름도 일단 처음 듣는 거고요.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상담소에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科학이라 본인의 요청이 아닌데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취재진은 전국의 상담소를 수소문했지만 보고서를 썼다고 밝힌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JMS 측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프로파일러 조사부터 추진된 겁니다.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변호사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거부해 프로파일러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정명석 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씨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오늘 시작된 50대 이상의 4차 접종 예약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줄은 길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 환자가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오늘 오전에만 600명이 왔고요. 이제 오후에도 더 올 것 같아요. 예상보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투입해야 되는 인력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299명입니다. 지난주에 2.1배로 더블링 현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확산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자체를 막기보단 고위험군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50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뒤 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약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가운데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자녀 백신은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오늘 4차 접종 신규 예약자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50대 4차 접종 신규 예약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4차 접종 외에도 더 촘촘한 고위험군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면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 중환자가 늘어났을 때는 2 이상이 되면 거리 두기를 하겠다 결정을 사전에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는 확진 추이를 지켜본 뒤 요양병원 면회 제한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번엔 콜레라 환자 1명이 나와 그 주변이 폐쇄됐습니다.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팔던 식용 자라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는데 이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 중국 우한대 대학원생 리모 씨가 갑자기 발열과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리 씨는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武汉大学出现了一例感染性腹泻病例，患者经有效诊治，病情已经得到了控制，症状已经消失。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염되는 탓에 리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는 물론 학교 건물도 폐쇄됐습니다. 콜레라가 중국 1급 국가 전염병으로 대대적인 검사가 실시됐는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시장에서 콜레라균이 확인됐습니다. 시장 내 수산물 코너에 있던 자라 4마리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겁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식용으로 여러 요리에 사용됩니다. 霍乱活菌它是一个粪口这个传播，那它这个通过它的排泄物污染到了水源，一些食物，比如说一些海鲜、一些水果，那表面它可能都有一些霍乱活菌。 우한 보건당국은 자라에서 발견된 균과 대학원생 사이의 감염 경로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 5명, 2020년엔 11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우한시는 수산물 시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되자 출처가 불분명한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오늘 장맛비는 남부지방에 집중해서 내렸습니다. 비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경남 하동에선 옹벽이 무너져서 집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주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공포심을 느낀 주민이 울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폭우의 높이 2.5m, 길이 15m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오전 9시 50분쯤 주민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우르르르르 지진도 그런 지진이요 처음 봤어요. 전봇대 저런 것도 흔들리고 막 확 그러더만 연기가 확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옹벽이 붕괴된 하동에는 100mm 안팎에, 통영 욕지도에는 106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71.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13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택가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영암과 화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여수 돌산읍 영화 촬영장 주변 4차로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에서도 한때 일부 도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이맘때만 되면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동천이 불어나 넘치면서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트라우마가 여전한 탓입니다. 주차장하고 있으니까 뭐 차를 저 높은 쪽으로 올리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큰 비가 안 오고 안 넘어갔으면 좋겠죠. 비를 뿌린 구름이 동해 남부로 이동하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올해 봄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넉 달이 넘는 지금까지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반을 분리하라고 했는데도 학교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A군은 지난 3월부터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목을 조른다든지 그 교실에서 밀쳐낸다든지 괜히 교실 안에서는 자기가 걔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힘들다는 걸 드러내면은 다른 애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할까 봐. 2달 넘게 시달리다 학교에 신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반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더니 피해 아이 혼자 수업을 들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 교육청 학폭위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학을 빼면 초등학생에겐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데 학교는 아직까지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집행정지 처분 등을 신청했다며 결론이 날 때까지 분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넉 달이 넘도록 바뀐 게 없는 상황 속에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최근에는 한 달 가까이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장기 결석에 해당되면 분리할 수 있으니 체험학습 처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체험학습으로 말씀하시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결과가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버님. 결국 A군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가서 이사 가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해당 학교의 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학교는 학교제 처분을 이행을 해야 되고 기다려주는 거는 너무 가해 학생 측의 편의를 봐주는 거고 피해 학생 보호는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학교는 이에 대해 분반 조치는 정해진 지침대로 하고 있다며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결석은 출석 처리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5달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이 폭격을 당해서 최소 17명의 민간인들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합니다. 그네 위에 앉아 친구를 기다려보지만 반가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관을 끌어안아 보지만 이제는 영영 볼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매일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키이우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러시아는 미사일로 이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격으로 러시아인 카트리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신과 7살 딸은 무너진 벽돌 아래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Ми ж з сім'ями дружили. Тобто в мене донька такого ж віку, як Женя, їй також 7 років. Вони є подружками. Ось, і коли це все сталося, мені ще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기 위해 저마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племянницами. И когда попала именно в наш дом, в наш двор, потом в наш дом, трижды мы чуть ли не погибли за 5 часов времени. И мы бежали утром, мы не знали, ощущение было непередаваемое. Вот был страх, доедем ли мы куда-то. Мы не знали, куда следует поезд, и попадем ли мы вообще на этот эвакуационный поезд. Вот это было страшно. Жизнь. 러시아군은 지난 주말에도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17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갈 곳을 잃은 외가리 가족입니다. 숲에서 강에서 살다가 도심까지 밀려왔지만 결국 이 작은 상자에 담겼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계속 쫓겨나야 했던 사연을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로 한 마리가 아슬아슬 전깃줄을 걸어갑니다. 건물 사이를 날아오르다 나무 꼭대기에 앉습니다. 참 엉뚱하네. 어떻게 유도를 해서 여기서 서식을 못하게 날려보내야 되는지 지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고향이 어디죠? 물 쪽에서 많이 놀지 않아요? 백로는 주로 숲이나 강에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도로 옆 키 큰 나무 위에 털을 잡은 겁니다. 여기 가다가 한번 똥 맞아요. 맞은 적 있으세요? 내가 아는데 내가 웃을 맞았어요. 그걸 안 맞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맞아본 사람. 백로가 둥지를 튼 나무 아래를 둘러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고기 사체들이 보입니다. 빨간 우체통은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엇갈립니다. 지내간 뒤도 이런다 똥 싸불고 막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여기다 싸본다. 그게 안 돼, 저거. 그러면은 죽이라고? 몰라, 어쩌고 해야지. 잡아먹으라고? 어떻게 살려야지. 안 해. 어쩌고 처치해야 돼. 비껴가면 되잖아. 기원세는 살려야 돼. 살려줘. 처음부터 여기에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초등학교 옆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진다고 대나무에서 쳐본 거야. 네. 살 데가 없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렇지. 네. 먼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이유도 그곳 둥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똥냄새랑 너무 많이 난다고 거기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주천에 있는 외가리들이 다 일로 오는 거야. 사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까? 그 다음 집은 한 아파트에 50년쯤 된 소나무 숲. 이번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진 배설물이 문제였습니다. 하얀 새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안 오겠네요. 그런 날이 없다겠냐? 없어. 근데 없어 않아 요새는. 나무 다 잘라버려. 친정도 그 놀고 거기 오면 좋지. 그런데 여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자르라고. 백로가 둥지를 틀면 나무를 자르고 또 자르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 갓 태어난 새끼들은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근데 새들이 가나요? 새들이 안 가잖아요. 한번 정착했으면 그 자리를 했으면 그 자리를 좀 환경에 맞게끔 사람과 새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더럽다고 막 몰아내면 나무 잘라보면 안 되잖아요. 관할 지자체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공서식지 설치를 권유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패를 한 상황이라서 가지치기 하느냐 둥지를 안 트니까 민원 사항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10년간 갈 곳 없이 떠다니다 세 번째 자리 잡은 곳은 도심 속 키가 큰 나무 꼭대기입니다.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지를 쳐내 쫓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뉴스데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도 넘은 낚시질입니다. 일본 전 피겨 국가대표 아사다 마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영화배우 엔젤리나 졸리도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역시나 한국에서. 톰 크루즈 또한 한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관련 해외 속보를 전하는 뉴스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아사다 마오는 일본에서 아이스쇼 준비에 한창이고요. 또 엔젤리나 졸리는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보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또 톰 크루즈는 10번째 방한을 마치고 돌아갔죠. 이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천하라의 누적 조회수 2천만 회가 넘습니다. 또 수십만, 100만 조회수가 넘은 영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BTS 관련 영상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혼자 돌아다닌 톰 크루즈는 평소 BTS 팬임을 밝히며 갑자기 버터,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부르는 돌발 행동을 펼쳤습니다. 때마침 BTS 소속사 하이브 용산 사옥을 지나가던 톰 크루즈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한국인으로 BTS와 손흥민을 꼽았고 주변 스태프들과 함께 바로 근처 BTS 용산 사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한 당시 톰 크루즈는 광장시장은 물론이고 BTS 소속사에 간 적 없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영상에는 광장시장, 톰 크루즈, 이 BTS 사진을 넣어 그럴싸하게 짜깁기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요. 실제 인터뷰를 삽입해놨는데 이걸 잘 들어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겁니다. Yes, I do, but I also, Sam's amazing and Chiwetel's amazing. Kit was in the film. They and then you see your kids and you're like. 그러니까 엔젤리나 졸리가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인터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Yes, I do, but I also, Sam's amazing and Chiwetel's amazing. Kit was in the film. They and then you see your kids and you're like. 네, 이걸 짜깁기 한 내용이라 맥락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나저나 왜 대체 이런 뉴스를 만드냐고요? 돈 때문입니다. 유튜브 수익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채널의 한 달 최근 예상 수입 최대 4천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튜브는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해당 영상을 검토를 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반짝 낚시질이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거리낌 없이 이렇게 돈 없는 낚시질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톱스타라 예외입니다. 한 여성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강아지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이 무기와 탄약, 드라이버나 망치 등등과 함께 보시면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짜뉴스냐고요? 그런데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루브르에 있는 각종 조각상 앞에서 찍은 사진에도 이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필라프고요.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의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평소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러냈는데 박물관도 함께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필라프가 루브르를 이용합니다 라고 자랑까지 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 어떻게 개를 데리고 들어갔지? 이 부자들을 위한 다른 규칙이 있나 봐라며 조롱하는 반응도 함께 내놨는데요. 논란에도 아직까지는 루브르나 데미 무어 측 이렇다 할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측이 특혜를 줬든 아니면 배우가 몰래 데리고 들어갔든 어느 경우든 톱스타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난동을 막은 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이웃 부부였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여성이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따라 올라갑니다. 15분쯤 뒤 경찰이 다급하게 계단으로 뛰어가고 곧 남성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옵니다. 이어 구급대가 여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쯤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만나달라며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를 들고 날뛰는 A씨를 막아선 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어나온 이웃 부부였습니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비명소리 여자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문을 그래서 열었더니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A씨는 부부에게 제지당하는 와중에도 계속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여자분이 좀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갑자기 뛰쳐 올라가서 부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라고 신랑이 소리를 쳐서 신고를 하러 들어갔어. 구해달라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는데도 아무도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H분이 나와주셔가지고.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사귀었던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 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스토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달 초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20대 남성 손님을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사범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며 10월까지 마약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모래 폭풍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의 몬태나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차량 2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도로 주변에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심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15일 미국 몬태나주 비콘 카운티의 9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입니다. 미 국가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모래폭풍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에 달합니다. 폭풍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차량 21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4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한순간에 시야가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흑갈색 안경을 쓴 것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악천후로 경찰 출동이 늦어져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부상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한 행인은 사고 현장 바로 앞에 내 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레그 지엔폰테 몬테나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에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통행은 6시간이 지난 후 재개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이 2년 만에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또 동상이 지켜온 광장도 긴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에 새롭게 돌아옵니다. 임지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입술과 콧망울, 몸 구석구석까지 고압 세척기로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27달 묵힌 세종대왕 동상의 목욕 재개 현장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광화문 광장이 다음 달 6일 다시 문을 엽니다. 양옆 10차로에 끼어 있었던 35m 폭의 광장은 3개 차로를 없애면서 60m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면적은 기존 2배로 됩니다. 나무 5,000그루를 심어 녹지만 3배로 넓어집니다. 광장에는 40m 길이의 터널 분수와 한글 분수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사 중 광장 지하에선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헌구 문터 유적들은 그대로 보존해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현장 전시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 삼거리 일부는 쭉 뻗은 T자 형태에서 U자 형태로 바뀝니다. 조선시대 궁궐 앞에서 왕과 백성 사이 소통 공간이었던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긴 시간 공사 탓에 서울 시민들은 1m 안팎의 좁은 길을 걸어 다녀야 했고 갑작스러운 도로 폐쇄로 교통 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불편하고 긴 기다림 끝에 물과 숲이 어우러진 광장을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목요일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올 거란 예보입니다. 네, 구급이라 미안하다.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 한마디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참 이상해